자, 저희가 이렇게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지금 시각 8시 37분인데 조금 전에 이제 송환된 64명이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두 범죄 피의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브리핑을 했을 때는 64명 모두 다 범죄 혐의점이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라고 국수본부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59명 같은 경우에는 현지 캄보디아 경찰이 캄보디아 스캠 단지에서 작전을 벌여서 검거를 했을 때 당시에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거됐던 인물들이고요. 또 나머지 5명 같은 경우에는 이 스스로 이 구출을 신고를 해서 구출된 인원들이 5명입니다. 그래서 총 64명이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전세기 안에 탑승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모두 피의자 신분이고 그중 일부는 국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가 돼서 전세기를 탑승한 즉시 영장이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어제자로 발부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현재 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전세기에서 내린 동시에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곧바로 체포 절차에 돌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들이 구체적으로 한 범죄가 다양합니다. 보이스피싱, 로맨스캠, 또 여러 가지 리딩방 사기 등 보통 사기 범죄를 주축으로 해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심지어 또 일부 인원들은 200억대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금 브리핑이 나오고 있어서 대규모의 이 사기 조직, 따라서 사기 범행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 가입, 활동 등의 범죄까지도 아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전세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현장 화면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수속 등의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들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사법 당국에 체포돼서 사법 처리가 됐는지도 궁금하고 정확히 말씀을 주신 부분 외에도 어떤 사기들 때문에 이렇게 관련이 있는지를 말씀 주시죠. 네, 어제 이제 국수본부장이 이야기한 바로는 다양한 형태의 사기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중에 일부 인원들은 조직적으로 200억대의 사기 피해를 입힐 만큼 집단적이고 대규모적인 사기 범행을 벌였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양한 형태의 사기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로맨스캠이라든지 아니면 이 주식 리딩방 사기 등 다양한 형태의 사기 범행을 이제 온라인상에 이 사기 범행을 범한 거고요. 또 200억대의 사기 범행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1대1 범죄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대규모의 이 스캠 단지를 작전해서 검거한 인원이 59명이라고 하니 이들 같은 경우엔 큰 규모의 범죄단체에 가입을 해서 조직적으로 활동해서 200억대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피의자 신분이고 이러한 사기 범행을 벌인 피의자다라고까지만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고문이나 납치 등을 통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까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어떠한 불법적인 일을 한다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인지하고 갔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또 중형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 규모인지는 아마 전세기에 내리고 또 이들 주거지간할 경찰청으로 아마 뿔뿔이 흩어져서 조사가 바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상세한 조사를 통해서 이 범행 경위와 가담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피의자 64명을 태운 전세기가 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일단 도착을 했고요. 잠시 후에 수속 절차를 마치는 대로 저희가 64명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송환된 숫자가 전날까지만 해도 59명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64명으로 5명이 더 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현장 브리핑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일단 59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지에 있었던 캄보디아 경찰이 이 캄보디아 내에 있는 스캠 단지를 굉장히 즉각적으로 검거를 했던 이 작전을 펼쳐서 검거했던 인원이 59명입니다. 그 외에도 스스로 신고해서 구출된 인원이 5명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구금되게 된 경위가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다소간의 인원상의 어떤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스스로 신고해서 구출된 인원조차도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구금되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종의 사기 범행에 가담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들에 대해서 대부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캄보디아 내에서도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수사 자료가 국내로 왔기 때문에 판사가 범죄 사실을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이니 이미 수사 공조는 시작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현재 경찰이랑 수사기관에서 수사했던 자료들이 일부 지금 현재 국내에도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를 통해서 범죄 혐의가 일응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도망할 우려 등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캄보디아에 구금된 피의자 64명을 태운 전세기가 공항에 도착한 모습 계속해서 조금 전 전세기 상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대다수가 한국 송환을 원치 않고 있다는 입장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전원 송환까지는 시일이 조금 걸리겠죠? 네, 지금 구금됐던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번 송환 작전을 통해 송환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애초에 구금되어 있던,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새로 가서 발견된 한국인들이 아닙니다. 이미 도착했을 때 캄보디아 현재 구금됐던 인원들이 지금 송환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송환되기 전에 우리 정부에서 이 구금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자진 귀국할 의사가 있느냐 이것들을 물었는데 또 대부분의 인원들이 나는 귀국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답변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최초 언론 보도에서는 한국으로 가더라도 이 조직들이 계속해서 이 한국인들에 대해서 협박을 일삼기 때문에 이런 공포 상태에 질려서 결국 한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용기가 나지 않아서 자진 귀국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다라는 보도 나왔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보다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이 해당 조직에서 중책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로 오로지 피해자 신분이었다면 과연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교도소에 구금이 되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캄보디아 스캠 단지에 작전을 했을 때 꽤나 중책의 역할을 했던 인원들이 구금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현지 판결의 흐름을 보면 사실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수사기관이 이제 한국에 도착하면 이 충남 경찰청 등 다양한 경찰청에 지금 흩어져서 조사를 하겠지만 아마 윗선, 이 상선에 대한 상세한 추궁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들이 만약에 이 윗선에 대해서 입을 열 경우에는 또 보복을 당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한국의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내 형량이 얼마나 중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비교 형량을 해서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 현지 이 정부와 이야기를 잘 나눈 끝에 강제 추방을 했다는 거죠. 네. 강제 추방하게 되면 귀국에 대한 본인의 의사는 무시가 되는 것이고요. 강제 송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모두 현재 강제 추방 결정 후에 강제적으로 송환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대규모 송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건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캄보디아에서 뭐 꼭 진행돼야 되는 사법 절차 이런 건 따로 없었을까요? 실질적으로 캄보디아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은 캄보디아라는 이 자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피의자 신분인 거죠. 따라서 캄보디아 내에서도 충분히 수사와 재판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의 이제 협조하에 강제 추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한 것인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거가 이루어지고 그중 한국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강제 추방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한국인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일단은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범죄인 인도 조약, 이 협약을 통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해외로 도피했을 때 도피한 우리나라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보통 인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인도를 하는 데까지 현지 법원의 결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일이 상당 기간 걸립니다. 두 번째 강제로 데려오는 방법은 이번 64명과 같이 이 당국에서 강제 추방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합니다. 보통 이 자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랄지 그렇지 않다면 이 불법 체류자를 이 당국이 알아챘을 때 이들에 대해서 강제 추방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 이때는 본인이 귀국하고
싶다라는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캄보디아 정부와 우리 정부 사이에 TF가 구성이 됐고 이 범죄 정보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실시간 공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스캠 담지를 급습하고 이 때문에 이 한국인들을 검거했을 때 지금 현재 이번 사례와 동일하게 강제 추방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가장 빠르게 한국인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빠른 신병 확보를 위해서 강제 추방 형태로 돌려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이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고 모두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바로 체포영장이 원래 적용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이 전세기에 타는 순간부터 국내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이미 체포영장이 전세기를 타는 순간 집행된 인원들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된 인원입니다. 따라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이 국내법 적용이 시작되는 전세기를 타는 순간 이 영장이 집행되었다, 즉 체포 상태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체포영장이 집행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조사를 마쳐야 되고요.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지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5시간 이상 체포영장 집행된 시작점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인원들에 대해서 이미 영장이 집행된 경우에는 빠르게 이 관할 관서로 이동을 해서 일단은 1차 조사 등을 마치고 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전세기의 송환자 수가 64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통 이제 범인 송환에는 한 명당 2명의 형사 인력이 붙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194명의 호송 인력이 탑승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 숫자만 계산해도 봐도 128명 정도가 탈 것으로 보여졌는데 194명 이렇게 많은 인력이 탑승한 건 어떤 이유로 봐야 되겠습니까? 보통 피의자 1명에 수사관 2명이 붙습니다. 양쪽에서 이제 팔을 잡고 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인데요. 아마 지금 피의자들이 아직까지 공항 내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보일 경우에 아마 피의자 1명에 수사관 2명 이상이 붙어서 아마 줄이어서 연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 전세기한은 단순 수사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들도 함께 탑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혹시나 구금돼서 송환되고 있는 인원 중에 몸이 불편한 인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신체나 건강 상태가 불량한 그런 인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의료진들 또 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인 수사관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검거돼서 호송된 인원보다는 조금 더 넉넉한 이 수사관들이 함께 지금 송환되는 비행기에 탑승해서 함께 송환 과정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이들이 한국에서 어떤 절차를 밟게 될지도 궁금한데 일단 경찰에 따르면 충남청 45명, 경기 북부청 15명, 대전청 1명으로 분산 호송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까요? 네, 일단은 공항에 도착하게 되면 빠르게 말씀 주신 3개의 관할 관서로 흩어져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송환되고 있는 인원들 중에 크게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보도는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곧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후에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까지 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진 그런 피의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있다면 사실상 빠르게 치료를 받고 조사 가능한 상태가 이루어진 후에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뭐 다리를 전다든지 약간의 상흔 정도가 있는 정도라면 빠르게 치료 이후에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바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은 조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아마 오늘 중에 현재 지금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오전이기 때문에요. 오늘 중에 아마 1, 2차 조사를 마무리를 하고 빠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 오전 중에는 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만 48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적법 절차를 준수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아마 오늘 중에 대부분의 피의자들에 대해서 계속된 조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또 아마 저기 지금 전세기에 탑승한 인원들은 보통 내가 고문이나 납치 등 그러니까 협박, 강요된 행위이지 내가 자발적으로 범죄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1차적으로는 각각의 인원들을 분리해서 1대1로 조사를 벌이고 같은 조직 내에 있었던 인원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대질조사 등이 오후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오늘은 하루 종일 대부분의 인원들이 조사를 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앞서 이제 캄보디아에서 한국 송환자들을 태운 전세기가 8시 30분쯤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 또 활주로에 착륙한 전세기의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왼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국장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송환자들이 입국장을 통해서 나오면은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주차장에 있는 호송차로 나눠 타고 곧바로 또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호송 차량 또 검은색 대형 승합차 23대가량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요. 이제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저녁이나 늦으면 내일 오전쯤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바로 이제 또 조사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처벌을 저희가 예상했을 때 좀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이 나올 것으로 보면 될까요? 실질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또 조직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직책을 수행했느냐, 즉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유사한 이 일명 마동석 팀이라고 불려졌던 캄보디아 내에 있었던 이 온라인 사기 범행에서 어떤 직책을 맡아서 실제 수행했던 인물들은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거든요. 그 중에서도 꽤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원에 대해서는 이 서모 씨에 대해서는 6년형, 징역 6년형이 선고될 정도로 굉장히 큰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몇백억대 사기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 지금 송환되고 있는 인물이 200억 원대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만큼 만약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고 중책을 담당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6년을 초과하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런데 현재 경찰에서는 아마 가장 고민을 할 지점이 실질적으로 이들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고문이나 협박, 강요된 행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담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형법 12조를 보시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또는 이 협박에 의한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된 만큼 만약에 정말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으면 실시간 고문을 당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전제한다면 이것은 처벌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또 이들의 진술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진술을 탄핵할 것인가, 그 부분이 오늘 조사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 화면 송출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이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왼쪽은 입국 게이트 앞에 취재진과 또 현장에 나온 취재진의 모습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오른쪽은 호송차가 대기 중인 주차장의 모습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공항 주차장에서 송환 피의자들을 태울 호송차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호송 대상자 외에도 여전히 현재 남아있는 범죄 연루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이들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송환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캄보디아 정부의 범죄가 발각이 되어서 구금돼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을 송환해 오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현재도 이 캄보디아 스캠 단지에서 고문을 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신병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것이 우리 당국에서 캄보디아까지 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구금돼 있던 사람들을 단순히 한국에 송환되는 것 외에 뚜렷한 수사 결과, 수사 성과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TF팀을 운영을 해서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 공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많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온라인 스캔 단지가 캄보디아에 성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캄보디아 현지 경찰 내지는 고위층과 이 스캠 단지 내에서 어느 정도 이 커넥션이 있었다, 방치했다, 일부러 알면서도 방관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TF만으로, 즉 이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공유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에 따르면 원래는 이 한인을 전담하는 우리나라 경찰관이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통해서 현지 경찰과 직접 함께 공조 수사를 벌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려다가 사실상 무산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가 되지 않는다면 남은 한국인들에 대해서 송환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미 많은 수의 이 캄보디아의 이 범죄 단체들이 이러한 이 수사 소식을 듣고 제3국,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으로 도피하고 있다, 도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미얀마
미얀마와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협약은 되어 있지만 수사 협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베트남은 그렇지 않거든요. 베트남은 우리나라 경찰도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사 공조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국가이기 때문에 혹시 이 범죄 단체에서 한국인 피해자들을 데리고 도주를 함께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정부만 설득할 것이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 특히 베트남 정부와 이야기를 해서 도주된 인원들, 한국인들이 이 제3국에도 혹시나 피해를 계속해서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주변국들과의 좀 협조도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송환이 본격화되면서 또 다르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또 살해된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유해 송환 절차도 이제 빨라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단 부검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는 20일 오전에 캄보디아 당국과 공동으로 진행을 합니다. 부검을 통해서 어떤 범죄 경위와 사인을 규명해낼 수 있는 가능성 또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규명한다고 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이 사망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문에 의한 사망이었다는 1차 소견이 있었지만요. 구체적으로 어떤 고문을 당했느냐. 이 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고선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다양한 방법의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라는 진술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마약을 일부러 투약시킨 이후에 계속해서 마약을 빌미로 범행을 하게끔 만드는 방식의 고문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말을 제대로 듣지 않거나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 적출까지 되는 사례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숨진 대학생에도 혹시 마약을 투약하는 방식의 범죄를 저질렀던 것인지 아니면 혹시 장기 훼손 등이 있었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고문을 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 예를 들어 마약류를 투약했다라고 하면 마약을 유통시키는 이 조직단체가 이러한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이런 식으로 가해자들의 범위를 상당히 좁힐 수도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추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파견된 인원들과 함께 공동 부검을 한다는 것이고 부검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의 범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이 범행 내용을 밝힐 수 있지 않을까. 또 관련된 가해자들을 검거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신체에 남아있을 수도 있는 가해자들의 지문이라든지 DNA까지도 굉장히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신속하게 20일에 이루어지는 공동 부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검을 통해서 가닥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숨진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낸 대포 통장 모집 조직 주범을 어제 추가로 검거를 했습니다. 이미 구속 기소된 선배 홍모 씨와 공모해서 피해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네, 실질적으로 수사가 끝나면 재판으로 넘겨지겠죠. 중형이 예상이 됩니다. 보통 이러한 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이 하부의 인원들이 크게는 모집책, 그리고 수거책, 그리고 피해자를 유인한 유인책, 세탁책으로 나누어져서 보통 활동을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보통 모집책 같은 경우에 한국인들이 모집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온라인 카페 등에 실질적으로 캄보디아의 고수익이다, 취업이다라는 이 미끼를 던지면서 많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유인하고 있는데요. 모집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캄보디아를 가게 된 것이고 그런 경위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양산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모집책들에 대한 이 선고 영향 상당히 중형이 선고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수사 단계 때부터 구속되는 경우가 통상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도 실제 숨진 이 대학생 A씨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집했는지 아마 이 별건, 추가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미 구속 기소된 인원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 숨진 대학생 부분에 대한 것으로 빠르게 기소는 했지만 기소된 이후에도 추가 별건 수사를 위해서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추가 조사를 통해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추가 모집책이 있었는지, 모집된 인원이 있었는지, 또 특히나 윗선이 누구인지, 또 함께 일하는 세탁책이라든지 유인책 등 다른 인원들, 한국에 남아있는 공범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간책이나 모집책도 중형을 받을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이제 국내로 송환되는 피의자들도 최대한 중형 6년 정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고문에 의한 것인지 이 부분은 정확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중간책이나 모집책은 고문이나 협박에 의한 게 아니라서 중형이 나온다면은
보통 몇 년 정도로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마동석팀, 일명 마동석팀을 불릴 수 있는 유사한 사안에서도 보통 징역 3년에서 6년 사이가 선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중간책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모집책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고요. 실형도 아마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일명 이 마동석팀에 대해 선고가 나왔을 때는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뜨겁게 다루고 있을 만큼 문제가 됐을 때 이 사건이 수사가 된 것이 아니죠. 예. 그렇지만 이번에 송환된 인물 내지는 숨진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언론들과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도 범죄 수사에 대해서 철저히 이루어질 것이고 법원에서도 선고 형량을 대폭 상향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중간에 모집책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같은 내국인, 그러니까 같은 한국인으로서 이들이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어떤 형태의 고문을 당할지, 어떠한 범죄를 할지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대규모의 한국 청년들을 모집했다면 예. 범행의 정도가 굉장히 좀 중하다고 생각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들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들도 이렇게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고문을 당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일을 하다가 모집책의 역할까지 이르게 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고수익을 보장받고 모집책의 역할을 했는지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수사의 상세한 부분에 따라 성향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집책들의 이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법원이 볼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사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또 캄보디아 등에서 사기나 인신매매를 벌이다가 제재를 받은 이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프린스그룹이 한국에서도 사무실을 운영했다.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됐거든요. 국내에서도 별도 수사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이 사기 조직들이 캄보디아 내에서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도 하지만 국내에도 자신의 조직원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들로부터 이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도 있고요. 또 이것을 가상화폐 등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자금을 세탁하는 세탁책들도 국내에 1차적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사람들을 제어하고 이 사람들의 범행을 총체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당연히 한국에도 어느 정도 거점이 되는 사무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사무실이 확인된 만큼 압수수색이나 또 추가 수사를 통해서 빠르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프린스그룹 내에 캄보디아 관련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이 조직들을 관할하고 컨트롤했다라는 점이 나온다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당연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국내로 송환되는 64명 중에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스캠 단속으로 붙잡혔고 5명은 또 스스로 신고해서 구출된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 5명은 앞으로 뭐 추가 조사나 혹은 뭐 형량이 나올 때 이런 스스로 신고한 부분이 다 좀 반영이 되는 겁니까? 반영이 될 수 있고요. 또 스스로 구조를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보다는 고문이나 가혹행위에 의해서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송환된 이 64명의 인원들 중에 사실 대다수가 나는 국내에 입국하고 싶지 않다. 나는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의견을 표명한 사람들이 대부분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의해서 스캠 단지를 검거가 된 이 대규모 조직원들이 아마 송환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스스로 신고해서 구조를 요청한 인원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캄보디아 범죄자로 다시 돌아간다면 목숨이 위협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5명은 특히 고문이나 가혹행위에 의해서 강요된 그런 범죄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이들의 진술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고문 때문에 이런 범행을 했다라는 점과 그래서 내가 스스로 캄보디아 경찰에 신고까지 해서 내가 구출된 것이다라는 진술 그리고 몸에 남아있는 고문의 흔적 상흔 이런 것까지 만약에 그들의 진술을 뒷받침해준다면 형법 12조 상에 이 책임이 조각되는 그러니까 처벌이 되지 않는 케이스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조를 요청하고 신고된 인원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히 우리 수사 당국에서 어떠한 혐의로 캄보디아에 가게 됐는지 캄보디아에서 범죄 단체로 혹시 납치된 것인지 즉 자발적인 의사로 이 단체에 들어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좀 궁금한 게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데 다른 나라인 캄보디아에서 발생을 했고 또 지금 범죄 혐의자로 중국인들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앞으로 이제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 경찰이나 이런 합동 경찰팀이 캄보디아 내에서 중국인들을 붙잡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체포나 처벌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사실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 외국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국내법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상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가 없는 한 실현되기는 조금 어렵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숨진 대학생 A씨에 대해서 주되게 범행을 했다라고 지목되고 있고 캄보디아 재판으로 넘겨진 이 중국인 3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인데다가 또 범죄지 또한 캄보디아 당국이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캄보디아 내에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들까지 사실상 국내에 송환을 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강제 추방을 한다 하더라도 이들의 국가인 중국으로 추방이 되지 외국인 우리나라에 추방되기는 또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리안 데스크도 사실상 무산될 정도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외국인 송환까지 캄보디아 당국과 협조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외국인 주범에 대해서는 결국 캄보디아 정부, 캄보디아 사법부의 현명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는 이 주범이 외국인인 경우엔 데려오기 어렵겠지만 주범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층 내지는 하부의 인원 중에 한국인들이 연루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이 신병을 국내에 확보하는 것, 이것이 남은 과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공항에서의 브리핑 현장에서는 또 캄보디아에 코리아 데스크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 이렇게 밝히긴 했거든요. 만약에 이 코리아 데스크가 설치가 된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저는 빠르게 코리안 데스크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리안 데스크와 TF는 굉장히 다른 개념인데요. TF는 태스크포스, 그러니까 이 현지 경찰이 수사를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해주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경찰이 현지에 가더라도 수사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권이 캄보디아까지 미치지 않거든요. 따라서 TF를 발족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경찰이 현지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지시를 하거나 협조하면서 직접 수사에 가담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되면 이야기는 좀 다른데요.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가 되면 현지에 우리나라 경찰이 파견이 되고 한인 대상, 한인 전담할 수 있는 경찰관들이 현지에 있는 캄보디아 경찰과 함께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범죄 단체들을 급습했을 때 혹시나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소극적으로 움직인다던가 체포나 압수수색 절차에서 뭔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즉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찰도 의견을 낼 수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발견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캄보디아 정부에 지금 강제 추방 결정을 내려달라라는 등의 협조 요청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가 되면 조금 더 빠르게 이 실체 규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단순 TF만으로는 캄보디아 경찰이 주는 정보만 수동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은 이 피해자들을 구출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캄보디아 현지 경찰을 움직이게 하려면 코리안 데스크가 빠르게 설치돼서 함께 현지 경찰과 수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캄보디아에서 한국 송환자들을 태운 전세기가 한 8시 30분쯤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 지금 시각 9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40분 정도 지났는데 아마 입국 수속 절차를 밟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수속 절차를 마친 다음에는 지금 화면 왼편에 보이시는 입국장 게이트를 통해 그 모습이 보일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입국장을 통해 나와서 주차장에 있는 호송차,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검은색 대형 승합차에 타서 이제 경기 북부청과 충남청이라고 적힌 차량을 타고 또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형 승합차 한 23대가량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요. 앞서 이제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해서 현지 경찰과 여러 가지 이제 현재 경찰이 파견돼서 수사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상황을 좀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뭐 수사하거나 혹은 현장을 급습했을 때 캄보디아 경찰과 같이 가게 되면 이후 뭐 체포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우리 경찰이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조금 협조를 구하고 이런 상황으로 이어질지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그러한 수사 과정에 직접 우리나라 경찰이 참여하는 것과 참여하지 않는 것은 범죄를 혹시나 은폐하려는 정황이 있었을 때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때문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나라 경찰도 당분간 그러니까 늦어도 올해까지는 캄보디아에 주둔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지 경찰이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직접 보고 감시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함께 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우리 정부에 빠르게 알려서 국가 대 국가로 이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빠르게 한국인들을 구출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가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은 이 비행기가 도착한 시간은 8시 40분인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릴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신원 확인이 돼야 되는 인물들이 64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송조도 약 2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의자 1명에 최소 수사관 2명이 함께 이제 팔등을 붙잡아서 도망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입국장에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총 지금 264명 정도가 지금 여러 가지 신원 확인이나 또 지금 입국 수속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입국 수속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현장에서 브리핑을 했을 때 대부분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지만 일부 인원들은 어제 체포영장 발부 수순에 나아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영장이 발부가 되면 공항에서 바로 집행하겠다고 했거든요. 영장을 집행을 하려면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주된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됩니다. 피의자에게 또 이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해야 되고 이런 것을 잘 고지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형사사법 시스템상에 해야만 하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국장의 모습을 보이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주신 소속 절차를 또 마치고 나오면은 이제 오늘 각 관할 경찰서로 압송이 됩니다. 그 관할 경찰서가 충남청, 또 경기 북부청, 대전청, 또 서울 서대문서, 경기 김포서, 강원 원주서에도 압송이 될 예정인데 이 압송 후에 경찰서에서의 이 절차도 궁금하거든요. 네, 압송 후에는 지금 건강 상태가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곧바로 조사 과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각각 1명 이상의 수사관이 배정이 되어서 일단 피의자 개개인의 진술을 들어볼 것이고요. 지금 59명 같은 경우에 아마 같은 단지 내에서 유사한 일을 하다가 검거된 인원 같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들 간의 진술을 통해서 본인의 죄도 묻겠지만 함께 검거가 된 예를 들어 조직원 B씨, C씨, D씨 다른 사람들의 범행 내용에 대해서도 A씨한테 물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해야만 B씨, C씨가 자신의 범행을 이야기할 때 혹시 거짓 진술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을 가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본인 범죄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 아니라 검거된 다른 인원들에 대한 이 범죄 내용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되고 또 그 윗선, 또 그 아래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정보 또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마 하루 종일 조사가 이어질 것 같고요. 혹시나 이 중에 내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문 등의 피해를 입어서 어쩔 수 없이 강요된 행위였기 때문에 나는 처벌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의 주장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공범과 대질 조사도 또 오후나 저녁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따라서 물론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에는 심야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관할 간서로 흩어진 다음에 빠르게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본인 피의자 신문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에 대질 조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빠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고 포렌식 등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윗선과 이야기를 했던 것인지 이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될 때 관련자들과 어떤 내용으로 소통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물증 확보 또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부분 중에 고문 등의 피해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러한 사실 등이 처벌 수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자신이 범죄를 하게 된 것이 범죄를 하지 않을 경우에 고문실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고 다시 범행을 하게 됐고 또다시 거부를 하니까 계속해서 고문과 협박
이런 것들이 이어졌다면 형법상은 제12조에 의해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 저항할 수 없는 협박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주장만 한다고 해서 수사당국에서는 그렇군요 이렇게 대답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대부분 주장을 합니다. 예. 지금은 캄보디아지만 몇 년 전에는 중국에도 많은 청년들이 가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고수익을 얻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돼서 한국에서 잡힌 경우엔 대부분 고문 때문에 맞고 싶지 않아서 난 범행하게 됐다라고 변소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죠. 그런데 자신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실질적으로 몸에 그러한 고문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에는 본인이 그렇게 진술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공범들도 동일하게 A씨가 그러한 고문을 받았다라는 등의 보강 증거가 없다고 하면 형법 12조의 적용, 그러니까 무죄 주장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질적으로 신체에 남은 흔적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고문을 당했습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들의 계좌를 열어봤을 때 꼬박꼬박 수익을 받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고문에 의해서 범죄에 가담했다라는 주장이 힘을 잃겠죠. 그래서 수사당국에서는 아마 피의자도 조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에 대해서 포렌식 수사도 벌일 것이고 또 그들의 계좌나 그들의 어떤 수입을 얻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이러한 금융 정보 또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사할 분량이 오늘 중에도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뭐 범죄자이자 피해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철저하고 다양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고문이나 이런 협박이 확인되면 아예 처벌이 불가능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금 더 사실관계를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 시작 자체는 고문이나 협박으로 가담하게 됐는데 이후에 일을 굉장히 잘해서 수익도 많이 벌었고 계속해서 승진이 이루어져 직책이 상향됐다라고 하면 이것은 더 이상 고문이나 강요된 행위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담하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범행을 지속하는데도 계속해서 고문과 협박에 의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또 이러한 범죄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렸는가 이 부분도 형법 제12조 적용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뭐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지만 아직 조금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선 앞으로 이제 집행이 되고 또 미란다 원칙 고지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전세기 안에서 국내 영내로 들어오자마자 비행기 안에서 집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출국장을 통해 입국장을 통해 나와서 뭐 관할서로 이동한 다음에 그 안에서 집행이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될까요? 그건 수사 당국이 판단하는 것이겠지만요. 아마 전세기 내 내지는 공항 내에서 이 새롭게 발부된 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체포된 상태에서 관할 간소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빠르게 체포가 되지 않으면 이동 과정 중에 도망할 수도 있고 강제로 신체를 구금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기에 내리기 직전에 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건의 진행 상황을 한번 요약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캄보디아 태초국제공항에서 송환자들이 한국행 전세기에 올라탔고요. 또 캄보디아에서 한국 송환자들을 태운 전세기는 조금 전 8시 30분쯤, 오전 8시 3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송환자들은 잠시 후에 입국장을 통해서 나와서 주차장에 있는 호송차를 타고 나눠 타고 곧바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쯤에서 정확히 이들이 어떤 사기들을 저지른 건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분들은 다양한 형태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지금 브리핑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로맨스 스캠이라든지 주식 리딩방 사기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59명, 그러니까 현재 캄보디아 경찰이 캄보디아 스캠 단지에 작전을 해서 검거된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직적인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서요. 단순 사기죄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에 가입한 죄, 활동한 죄 이런 것들이 더해서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이 만약에 200억 원이 넘는다라고 하면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이 특경법 등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스스로 신고해서 구출된 인원 또한 다양한 온라인 사기 범행에 가담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사기 범행을 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뭐 대질 신문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대질 신문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쪽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 이런 식이면 바로 대질 신문은 불가능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동의, 부동의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피의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지신문을 벌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지신문을 할 때 진술을 할지, 진술거부권 행사할지는 피의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것인데요. 대지조사 여부는 수사기관이 수사 흐름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피의자의 의사가 반영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와 B가 대지조사를 하는데 A는 그 부분에 대해서 희망하고 B는 거부할 경우에는 함께 대지조사장에 있되 B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조사 후의 상황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조사 후에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또 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그대로 석방할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 수사당국의 1차적인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까지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신체적으로 상당히 고문의 흔적이 뚜렷하고 조사를 더 이어가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담했다기보다는 고문에 의한 강요된 행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석방할 가능성이 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높고요. 영장이 청구될 경우에 저는 발부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부가 되게 되면 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넘겨지게 되고요. 검찰에서는 빠르게 아마 구공판, 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고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면 재판 진행 또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곧바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데까지는 얼마의 시일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인천공항에 전세기가 입국한 지 시간이 조금 지났고 저희가 좀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사법당국에 체포돼서 사법 처리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짚어봤는데 59명이었지 않습니까? 애초에는 송환된 숫자가 전날까지는 59명이었다가 64명으로 늘어나서 이 숫자가 늘어난 부분도 한번 다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송환이 됐고 인천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금 인원 64명입니다. 그중에서 이 캄보디아 스캠 단지를 현지 경찰이 급습해서 작전을 해서 검거한 인원이 59명이고요. 나머지 5명 같은 경우에는 이 피의자 스스로 구출을 이 캄보디아 경찰에 신고를 해서 구조된 인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총 합이 지금 64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초에 사실은 61명이라고 지금 지목이 됐고 2명은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이미 한국에 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송환될 인원에 대해서 그렇다면 59명이 아니냐라는 예상들이 나왔는데 송환 직전에 우리나라 수사당국에서 확인한 바로는 총 64명. 그러니까 이 스스로 신고해서 구출된 인원 5명까지 포함해서 구금된 한국인들 전원이 지금 이 전세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입국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금된 64명이 전원 송환이 됐고 역대 최대의 송환 작전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자진 신고자의 추가 구출을 하면서 송환자가 5명이 더 늘은 상황이고요. 경찰 194명 등 호송조도 함께 이 전세기에 탑승을 해서 기내에서 체포를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대다수가 한국 송환을 원치 않고 있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전원 송환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전망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송환될 수 있었던 것은 다행히도 캄보디아 정부에서 이들에 대해서 강제 추방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강제로 이렇게 추방이 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 송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이 구금됐고 송환되고 있는 인원들이 왜 자진 출국을, 그러니까 귀국에 대해서 왜 반대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특히 이 조직적 범죄를 하다 검거된 59명 같은 경우에는 꽤나 형벌의 수위가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브리핑한 바로는 이들 중 일부는 200억대의 사기 범행을 벌였다라는 보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형을 피하기는 어렵거든요. 아마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규모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으로 캄보디아에 구금된 인원들이 귀국 절차에 반대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캄보디아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강제로 추방을 했기 때문에
때문에 강제 추방이 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송환이 됩니다. 이 때문에 빠르게 이 국내로 송환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추후에도 계속돼서 한국인들이 검거될 경우엔 이렇게 강제 추방 결정을 내리는 것이 빠르게 신병을 우리나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실상이 드러났는데 지금 뭐 그 이후에도 포털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간단한 고객 응대 업무다, 숙식 무료 제공이다라는 문구와 함께 아직까지도 SNS에 이렇게 그런 계정이 노출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만 봤을 때 이런 것도 바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보이스피싱과 연관이 없다 이렇게 잡아떼면은 이 부분에 대한 뭐 수사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집책이 작성한 글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혀 범죄와 무관된 사람들이 사람들을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이런 글을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작성자에 대해서 특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특정을 해서 일단 그 사람의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현재 소지하고 있었던 휴대전화나 PC 등을 압수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캄보디아 조직과 소통한 내용이 있다. 또 그들로부터 수고비 내지는 수익을 받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범죄 조직원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물증 확보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도 이런 구인글을 보고 속아서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실상 이들에 대해서는 고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의사로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만약에 이런 글을 보고 지금부터 범행에 가담했다가는 형법 12조를 주장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중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유인글을 보고 캄보디아로 출국한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뭐 잠시 후면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구국 입국장에 수속 절차를 마치고 그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59명의 그 송환자들이 같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입국 전에 뭔가 입을 맞추거나 그런 상황들을 조금 함께 좀 정리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지점인데요. 이번에 지금 송환이 된 64명 중에 59명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급습해서 검거된, 그러니까 같은 조직 내에서 유사한 일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대규모의 한국인들이 검거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이 캄보디아 가기 전부터 캄보디아 내에서 구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분리구금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면 한 장소에 대규모 인원들이 같이 있었다라는 전제하에요. 한국에서 온다면 내지는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조사를 한다면 어떻게 진술할지를 서로 맞췄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남은 과제는 이 64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이들이 고문이나 강요된 행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범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가장 수사의 쟁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조직에 있었던 조직원들이 대규모로 본인도 고문받았지만 옆에 있었던 함께 검거된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의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진실을 규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진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형태의 고문을 받았는지 상세히 아마 물어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고문 행태가 몸에 그들의 신체에 흔적이 남아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들이 휴대하고 있는 휴대전화나 어떤 통신 장비 등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납치가 됐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거기 휴대전화에는 상선과 연락을 하면서 갖고 고수익을 약속받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자나 메시지가 남아있다고 하면 이것은 그들의 주장과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또 그들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상 어떤 수입이 계속해서 입금된 흔적이 있다고 하면 이 강요된 행위로는 보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진실이 규명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또 경찰에 따르면은 충남청이나 경기 북부청, 또 대전청이나 서울 서대문서, 경기 김포서, 강원 원주서에서 이렇게 분산이 돼서 조사가 될 예정인데 이렇게 분산 조사의 기준은 또 따로 있을지요? 아마 피의자 주거지 관할로 나눈 것 같습니다. 범죄지 자체가 외국이기 때문에 이들의 주거지 관할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인원들이 다양한 수사 간서로 나눠서 수사를 했을 때 수사 동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점은 듭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9명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캄보디아 스캠 단지를 작전했을 때 검거된 인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예를 들어 A씨를 조사한다고 했을 때 A씨 범행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58명, 그러니까 다른 공범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다 물어봐야 되는데 그 진술과 그 다른 공범의 진술이 맞지 않을 때 신속하게 대지조사를 벌여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대전과 충남 이런 식으로 거리가 뭐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서울 내의 경찰서와 지방에 있는 경찰청 이렇게 거리가 상당히 있을 때 48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아마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 수사기관에서는 빠르게 어떤 팩스라든지 이메일 등 내지는 내부의 킥스망을 통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을 PDF 파일로 빠르게 서로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지 조사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갈지 아니면 다른 공범의 그 진술 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공범의 진술과 상이한 점을 추궁하는 정도에 그치고 구속된 상황 이후에 대지 조사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대통령실과 정부의 입장을 봐도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로 긴급 조치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캄보디아 주변국인 미얀마나 라오스, 베트남과 어떤 식으로 좀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와 아마 국제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은 그 3개국 모두 다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따라서 범죄인의 인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그 국가가 협조를 해주느냐, 움직여주느냐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미얀마와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렇게 수사 부분에 있어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온적이고요. 다만 베트남 같은 경우는 다른데요. 베트남은 우리나라 경찰과의 수사 공조라든지 범죄인 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3국으로 지금 도피했다라고 나오고 있는 이 주요 3국에 대해서 빠르게 지금 혹시 범죄단체들이 이 3국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 수사 공조를 통해서 그러한 단지가 있다면 그러한 현장을 함께 급습을 해서 거기에 있는 그곳에 남겨져 있는 한국인들을 구출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웬치로 불리는 이 범죄 단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운영이 되는지가 궁금해하고 이들이 연루된 이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실질적으로 캄보디아에 주둔하고 있는 이 총책이 있을 것이고요. 총책 같은 경우에는 통상 중국인들이 총책을 담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총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밑에 하부에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인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들도 있습니다. 관리책의 하부에는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인원들도 있을 것이고 로맨스 스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성인 척하면서 연기를 하고 연락을 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형태의 이 로맨스 스캠을 벌이는 피해자 유인 인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을 유인해서 실질적으로 금원이 입금이 되면 이를 가상화폐로 세탁을 하는 세탁책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이러한 인원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인들만 이렇게 구금되어서 범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인원들이 구금돼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만큼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직들이 있을 것이고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부분들에서 고문 등을 자행하는 팀도 따로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국가적으로 나눠보자면 사실 한국인들의 유인책을 관리하는 것은 한국 팀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 베트남 인원들에 대해서 베트남 팀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나뉘어 있다라고 목격자들 내지는 교민들의 진술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을 계속해서 유입시킬 수 있도록 즉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실행행위를 할 수 있는 이 유인책 등을 대거 캄보디아로 불러오기 위해서 또 모집책 역할을 하는 한국팀 팀원들도 있어서요. 다양한 조직들이 실제로 거의 어떤 대규모의 형태로 조직적 범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송환되는 인원 중에는 그 국제 형사 경찰 기구죠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받는 혐의자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인터폴 적색 수배자라는 신분이 일반 수배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조금 더 빠르게 검거가 필요한 것이고요. 우선적으로 이제 수배 상태에 내려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인원에 대해서는 아마도
중책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인원들이 아마 이 귀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터폴 적색 수배자에 대해서는 빠르게 이렇게 추방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보여지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폴이 내려졌다라는 것은 그가 행했던 이런 범행 행태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국내 수사기관에서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국적기 안에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네, 국내법 적용을 받으면 당연히 그때부터는 국내에서 발부된 영장을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세기를 타기 전에는 그것은 외국이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법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전세기에 탑승한 순간부터는 국내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해당 부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부된 적법된 절차를 통해서 발부된 영장이 곧바로 집행이 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 체포된 상황에서 전세기를 통해서 국내에 송환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모든 인원들에 대해서 이 전세기에 탑승한 즉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이 아닙니다. 일부 인원들에 대해서는 그때 전세기를 탔을 때 당시에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금 전세기를 내렸을 때는 아마 추가적인 영장이 발부된 사람도 있을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마 전세기에 내리기 직전에 영장 원본을 들고 기다리고 있던 수사관이 해당 전세기에 탑승을 해서 영장 집행 과정을 이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긴급 체포를 하지 않는 한 사람을 마음대로 양쪽에서 팔을 잡고 강제로 어떤 장소로 이동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렇게 강제로 신체를 이동할 때는 체포라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세기에 내리기 직전에 영장을 집행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영장이 나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긴급 체포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서 지금 현재 그 호송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송환되고 나서 국내에서 수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도 앞서 정리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재판 절차는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인원들이 저는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최장 구속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재판부에서는 구속 재판 사건 6개월까지 끌지도 않습니다. 보통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건도 이 재판으로 넘겨진다면 한 3, 4개월 안에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재판 진행의 어떤 순서나 흐름에 대해서는 이들이 이 재판대에 섰을 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진행의 방법이나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더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피고인 신문 등을 거친 다음에 이 최후 진술, 최후 변론을 하고 한두 번 정도만 재판을 하고 마치고요. 따라서 한두 달 안에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나는 강요된 행위였다, 협박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엔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해당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참고인이나 다른 공범에 대한 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부동의하고 해당되는 증인들을 신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두 번 재판으로는 부족하죠. 수의 재판을 이어갈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한두 달 안에 끝나기는 어렵고 또 몇 개월 정도, 그렇지만 6개월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몇 개월의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1심 판결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뭐 국제 공조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지금 인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역대 최대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도 몇 차례 이렇게 대규모로 온 예는 있었지만 사실 역대 최고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구금된 한국인들에 대해서 구금된 모든 전원이 지금 현재 송환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미 구금된 인원들이었다는 거죠. 지금 문제는 현재까지도 고문을 당하고 있을 한국인들에 대한 추가 구조, 또 추가적인 한국인들에 대한 검거, 이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이 시간에도 범죄단체들은 계속해서 도주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심지어 일부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한 달 전부터 범죄단체들이 계속해서 도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난 15일에도 도주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미 송환된 인원들을 한국의 수사 절차나 재판
수사 절차로 이관시키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캄보디아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범죄단체들을 현지 경찰과 급습을 해서 남은 한국인들을 구출해낸다든지 혹시 범행에 가담한 인원들, 특히 모집책에 대한 빠른 검거가 필요하다. 남은 한국인 모집책들을 검거하지 않는 한 지금 이 순간에도 온라인상에는 캄보디아로 오라고 하는 모집책들의 글들이 성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빠르게 잡혀야만 추가적인 한국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추가적인 수사가 지금 현재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캄보디아에서 한국 소환자들을 태운 전세기가 오늘 오전 8시 30분쯤에 인천공항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시각 9시 45분이어서 1시간 15분 정도를 지난 상황인데요. 대부분이 입건이 돼서 체포 대상이고 이들은 온라인 사기 혐의로 구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항 입국장에는 경찰 등 현장 대응단 215명이 배치가 돼 있고요. 피해자이자 범죄자들, 압송 후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범죄자 대규모 송환 사례가 3번째고요.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라서 공항 주차장에서 또 송환 피의자들을 태운 호송차들도 굉장히 많은 대수 23대가 이제 줄지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송환, 양국 관계에 미치는 외교적인 파장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외교부 2차관도 이 캄보디아 현지 당국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한국인들이 있을 때 좀 빠른 구조와 협조를 요청을 했더니 캄보디아 당국에서는 현재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 경보수를 좀 낮춰달라. 그리고 국내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캄보디아가 굉장히 위험한 국가다라는 식의 보도들을 함으로써 이 캄보디아 관광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개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단순히 어떤 수사의 영역뿐만 아니라 외교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간 우리 정부에서도 캄보디아에 정말 대규모의 ODA, 공적 원조를 했던 만큼 사실상 이런 초유의 사태에서는 캄보디아 현지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송환이 본격화되면서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살해된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의 유해 송환 절차 등이 빨라질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 당국과 공동으로 부검을 진행할 텐데 부검을 통해서 범죄 경위 또 사인을 규명해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체에 대해서 변사체에 대한 검시는 어떠한 이 신체 훼손 없이 겉의 모습만 보고 사망의 경위를 추정하는 것을 우리가 검시라고 하고요. 예. 이러한 신체를 이제 구체적으로 범행의 어떻게 생각하면은 방법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절차가 부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검시를 했을 때는 고문에 의한 사망이다라는 정도의 1차 소견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는지 그리고 지금 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이 범죄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실행행위를 하는 유인책들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시켜서 마약을 중독되게 만들고 마약을 얻고자 범행을 이어가는 수법으로 가혹행위를 한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예. 지금 숨진 대학생 A씨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혹시나 이 장기 적출 등의 피해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결국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부검 과정 중에는 이 대학생 A씨 몸에 남은 이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지문이나 DNA가 확보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몸에 남은 어떤 특징적인 고문이 있고 그 고문의 방법이 특정 범죄 단체에서만 쓰는 고문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가해자들의 범위를 좀 더 축소할 수 있고 수사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가해자들에 대한 DNA나 지문까지 나온다고 하면 더욱더 관련자들을 검거하는 데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살해된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유해 송환 절차 등이 빨라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일단 부검이 오는 20일 오전 캄보디아 당국과 공동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부검을 통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범죄 경위와 사인을 규명해내야 할 텐데 이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숨진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낸 대포통장 모집 주범을 어제 추가로 검거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미 구속 기소된 선배 홍모 씨와 공모를 해서 이 피해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어떤 처벌을 이제 받게 되는 걸까요? 네, 실질적으로 사기의 공범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과연 이들이 지금 이 대학생 A 씨가 자신의 어떤 모집의 행위를 통해서 캄보디아로 넘어갔을 때 이런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까지도 인지하고 보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결국 이 거대한 범죄 조직의 공범으로서 처벌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고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집하고 이 피해자를 이 캄보디아로 보내도록 유인한 것이라면 그 처벌의 수위는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통 모집책들, 특히 대포통장 모집책들이요, 한 명을 상대로만 범행을 하진 않거든요. 모집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사망한 대학생 A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잡힌 대포통장 모집 주범이 모집했던 인원 중에 단지 한 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 추가 별건들이 상당히 많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추가적인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장 먼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이 피해자 A 씨를 유인했던 그 선배 홍모 씨와 어떤 내용의 공모가 있었는지, 그 공모를 통해서 이 대학생 A 씨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규모의 사람들을 모집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혹시 윗선을 직접적으로 만나보거나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연락했다면 그 연락된 휴대전화나 PC 등을 자발적으로 제출한다든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포렌식을 통해서 윗선을 잡는 데에 또 빠른 촉발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각 인천국제공항의 모습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서는 입국장의 모습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입국장을 통해 나와서 호송차로 나눠 타게 되는 주차장의 모습, 지금 경찰 인력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전 세계를 통해서 입국한 지 1시간 넘게 지난 상황이지만 여권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입국 수속에 1시간 이상 걸리고 있다라는 소식도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들어올 때 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네, 일단 본인 확인들이 필요한 거죠. 여건이 없는 경우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범죄 단체의 여권을 뺏기고 본인에 대해서 고문이나 여러 가지의 그 협박 강요에 의해서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여건이 없기 때문에 본인 확인, 신원 확인 절차를 한 다음에 입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건이 없다는 부분이 이후에 이어질 피의자들의 진술, 그러니까 강요된 행위다라는 진술들에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할 때도 여건을 잃어버리게 된 경우 혹은 여건을 뺏기게 된 경위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송환자 64명이 현재 수속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여건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입국 수속에 1시간 이상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출된 피해자와 또 체포된 피의자의 경계가 궁금한데, 수사당국이 이 경계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일단은 검거가 된 인원과 스스로 구출된 인원들은 분명히 검거의 경위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번 64명 중에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가 자발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인지, 고문이나 가혹행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담하게 된 것인지, 이 부분을 가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가릴 수 있는 것은 결국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하면 그러한 상처들이 몸에 남아있는지, 또 대규모 조직원들이 함께 검거가 됐다면 단순히 본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A 씨에 대한 고문 내용에 대해서 다른 공범들도 유사한 진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만약에 그렇게 비자발적으로 캄보디아에 가게 된 것이라면 가게 된 경위 관련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휴대전화나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가게 된 경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각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을 보고 네. 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게이트가 계속 열려 있는 상태고 경찰관들, 수사 인력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로 함께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네. 지금 또 한국인 64명으로 추정되는 모습도 현재 입국장을 통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송환자 64명 수속을 마치고 수갑을 찬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될 것으로 같은데, 입국장을 통해서 나와서
지금 경찰들과 함께 입국장을 통해 나오는 모습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몇몇 송환자들한테는 모자랑 마스크를 또 배부를 해서 착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경찰이 양쪽에서 양팔을 이렇게 감싼 채 이렇게 송환자들을 이제 호송차로 이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대부분의 이제 송환자들이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이제 양측의 경찰 수사 인력들과 함께 입국장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금 천으로 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수갑을 찬 채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됐기 때문에 적법한 이러한 수갑 등을 착용을 해서 도망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보호장치를 지금 한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인원 상당히 젊은 나이죠. 네. 청년들이 대부분 이어지고 있고 지금 보행 상태를 보면 건강 상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이 고문을 당해서 가혹행위를 당해서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까 지금 입국하고 있는 인원 중에 한 분이 좀 고령으로 보이시고 휠체어를 탑승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저 중에는 모두 다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대규모 대부분의 인원들은 굉장히 젊은 청년들이고 보행 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또 캄보디아 현재 경찰도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해서 구금한 상황이었다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귀국하고 있는 이 64명의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일 가능성보다는 중책의 역할로서 실질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인원들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지금 귀국 장면을 보면서 지금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송환자들 현재 마스크에 모자를 착용한 상태로 대부분 젊은 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이끌려서 압송을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입국장을 넘어서서 이제 곧바로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23대 호송차에 분산해서 탑승을 하게 되고요. 각각 관할 경찰서에 압송이 돼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주로 젊은 층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수갑을 찬 채로 경찰들에게 끌려오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 또 지금 화면은 호송차가 있는 주차장으로 압송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씩 옆에 경찰관 2명 정도가 붙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차장에 도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환 이후에 국내 수사 및 재판 절차도 궁금한데 일단 오늘 이렇게 압송이 되고 난 후에 수사 절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제 압송이 된 후에는 빠르게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전세기가 출발하기 전, 그러니까 전세기가 탑승이 됐던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새벽 2시부터 이미 체포 시한 48시간이라는 시간적 한계가 시작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찰에서는 빠르게 오늘 자정까지는 어느 정도의 주축이 되는 조사는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이르면 오늘 자정 안에도 또 늦어도 내일 새벽이나 오전 중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검찰에 통보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한 부분 신병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중에는 이들에 대한 집중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윗선에 대한 추궁이나 일부 진술이 맞지 않는 대지 조사 같은 부분은 이 구속된 이후에도 적법한 구속기간 내에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신병을 먼저 결정을 할 것 같아서 오늘 중에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송환자 64명이 수속 후에 수갑을 찬 채로 입국장으로 나오는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권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입국 수속에 1시간 이상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23대 호송차에 분산 탑승돼서 이제 앞으로 관할 경찰서로 압송이 된 다음에 조직 내 역할과 가담 정도를 본격적으로 조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